링커리어 24년 상반기 1회 모의고사 추리 영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집에 가전제품이 있다. 카메라는 작은 것, 가전제품은 큰 것이 되겠죠. 또 전제 2에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작은 것,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는 것이 됩니다. 그럼 결론에는 거는 것과 큰 것이 어떤으로 묶이겠죠? 그럼 냉장고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이 있다. 가전제품이 있는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사용한다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 어떤으로 묶여져 있죠? 결론도 어떤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 게 거는 것이죠. 그럼 전제 1에서 프로젝트 설계자라는 거는 것과 어떤으로 묶이는 것은 작은 것이고, 결론에서 프로젝트 설계자라는 거는 것과 묶인 것은 프로젝트 관리자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 2에는 작은 것 모든 큰 것이 나오겠죠. 즉 정답은 사내 배포 시스템 모든 프로젝트 관리자가 됩니다. 즉 정답은 5번입니다. 23번 설비 점검 담당자는 모두 보호 헬멧을 착용한다. 보호 헬멧 착용자는 모두 관리 감독자이다. 그럼 3단 노법에 의해서 설비 점검 담당자는 모두 관리 감독자이다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E 5명은 6개의 좌석 중 서로 다른 좌석에 한 명씩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도식화를 해주겠습니다. 이후 조건들을 기호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열에 앉으면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B가 앉은 좌석과 같은 열 좌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 D는 2행에 앉지 않는다. C는 3열에 앉지 않는다. D는 E가 앉은 좌석과 같은 행의 바로 옆 좌석에 앉는다. B와 C는 같은 행의 좌석에 각각 앉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조건들을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제 중에 하나를 직접 대입해서 경우를 구한 뒤 나머지 선제들을 그 경우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넣어볼까요? B는 2행 3열에 앉는다. 그럼 B가 여기에 앉는 거겠죠? 근데 B가 여기에 앉더라도 나머지 사람의 위치를 확정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까지 확정을 시켜볼까요? C는 2행 1열에 앉는다. C가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B는 같은 열에 아무도 앉지 않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게 되고 D와 E가 1행에 이 두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럼 A는 당연히 이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근데 조건 기억에서 A가 2열에 배치되면 E는 1행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가 2행인데 E는 1행에 앉았죠.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되게 해서 조건을 또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만 성립되게 해보겠습니다. B가 2행 3열에 앉게 되고, 그러면 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게 되고요. A가 2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를 1열, C를 2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 E가 1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립이 되죠. 이렇게 구했을 때 일단 조건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선지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2행 3열에 앉는다. 맞죠? D는 1행 2열에 앉는다. 1행 2열에 앉을 수 있습니다. A는 C가 앉은 좌석과 같은 행 바로 옆 좌석에 앉는다. 맞습니다. D는 A가 앉은 좌석과 같은 열의 좌석에 앉는다. 맞죠? 따라서 선지 2번만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배치 문제네요. 5명이 순서대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E는 B보다 먼저 도착했고 D는 A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B, E는 연이어서 도착했네요.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A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D도 마지막에 못 오고 E도 마지막에 못 오죠.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사람은 B 아니면 C입니다. 이 정도로 확정을 해줬는데도 위치를 한 명도 확정짓지 못했죠. 그럼 이제 저희는 선지를 또 대입해 보면 됩니다. 1번 대입해 볼까요? A는 세 번째로 도착했다. A가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와 E는 앞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또 B와 C가 여기 둘 중에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세 번째로 도착했다. 맞습니다. B는 네 번째로 도착했다. 그럴 수 있죠. E는 첫 번째로 도착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A, B는 연이어 도착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C, D는 연이어 도착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번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F 6개의 전등이 있고요. A, B, C, D, E, F. A는 켜져 있습니다. C는 꺼져 있고요. 두 개의 전등이 연이어 꺼져 있지는 않다. BD가 켜져 있겠죠. 또 세 개의 전등이 연이어 켜져 있지는 않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E와 F가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혹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켜져 있다. 맞습니다. D 켜져 있다. 맞고요. E 켜져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F 꺼져 있다. 그럴 수 있죠.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하죠. 따라서 26번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총 12개의 타임으로 나누어 한 알의 영양제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양제 종류는 비타민 B, C, 아연, 마그네슘, 철분, 칼슘 6가지입니다. 두 알씩 있네요. 이제 조건을 보면은 철분을 먹는 요일에는 비타민 C를 먹지 않는다. 철분이면은 비타민 C를 안 먹죠. 마그네슘은 저녁 타임에 먹지 않는다. 화요일 점심과 수요일 점심에는 철분을 먹는다. 화요일 점심, 수요일 점심. 또 이틀 연속 먹는 영양제는 철분과 비타민 B가 있습니다. 칼슘과 아연은 아침 타임에만 먹는다. 여기에 칼슘이랑 아연이 들어가죠. 어느 하나의 요일에 같은 영양제를 두 알 먹지 않는다. 같은 거는 두 번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게 우선 마그네슘이 저녁에도 안 되고 아침에도 칼슘과 아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월요일, 목요일 점심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칼슘 아연을 먹는데 그럼 저녁에는 비타민 B랑 비타민 C가 있겠죠? 근데 철분을 먹은 요일에는 비타민 C를 먹지 않아요. 그럼 가운데 두 개는 비타민 B가 오겠죠?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틀 연속 먹는 영양제는 철분이랑 비타민 B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칼슘이랑 아연은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네요. 선제를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비타민 B를 먹는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수요일 저녁에는 비타민 B를 먹지 않는다. 아니죠. 3번. 월요일 아침과 목요일 아침에 먹는 영양제는 같다. 번갈아 가면서 먹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4번. 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 먹는 영양제는 비타민 C로 같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죠. 칼슘, 아연, 칼슘, 아연, 아연, 칼슘, 아연, 칼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7번 정답은 1번입니다. A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메뉴를 정해두려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종류는 한식, 일식, 양식, 중식 4가지가 있고요. 각 메뉴는 한 번 이상 먹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데요. 그럼 A라고 써두겠습니다. 중식과 일식은 연이어 먹지 않는다. 또 월요일에는 일식을 먹지 않는다. 화요일에는 양식을 먹습니다. 저희가 5개의 요일에 4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한 가지만 2개고 나머지 3개 요일에는 각각 다른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양식 말고는 따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선지를 힌트로 사용해서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수요일에는 일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항상 참인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일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수요일이랑 목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일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일식이면은 수요일 금요일에는 중식과 연이어 먹지 않기 때문에 한식이 올 수밖에 없고 월요일에는 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일식을 먹는다. 아니죠. 목요일에는 일식을 먹는다. 맞습니다. 금요일에는 한식을 먹는다. 맞고요. 중식을 먹은 날 다음에는 양식을 먹는다. 맞습니다. 양식을 먹은 날 다음에는 한식을 먹는다. 맞습니다. 걸러지는 게 1번밖에 없죠. 그럼 또 다른 경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식을 수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연이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중식, 목요일날 한식이 됩니다. 2번, 목요일에는 일식을 먹는다. 아니죠. 금요일에는 한식을 먹는다. 아닙니다. 중식을 먹은 다음 날에는 양식을 먹는다. 맞죠? 5번, 양식을 먹은 날 다음에는 한식을 먹는다.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3이 나온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F 6명은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원형 테이블에 앉으려고 합니다.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도식화를 먼저 해볼게요. D는 E 바로 옆에 앉지 않았다. D랑 E는 떨어져 있죠. A와 E는 마주보고 앉았다. B 바로 오른쪽에는 A가 있습니다. F가 앉은 숫자는 C보다 크다. E가 앉은 숫자는 4보다 크다. 여기서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2를 사용하면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범위가 5 아니면 6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가 5일 때를 구해보자면 우선 A가 2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2번 자리에 들어가고요. B는 3번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D와 E는 바로 옆에 앉지 않기 때문에 1번이 D가 되고 숫자가 큰 F는 6, 작은 C는 4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 하나가 나왔죠. 1번부터 볼까요? C와 D는 마주보고 앉았다. 맞죠? A와 F는 바로 옆에 앉았다. 아닙니다. B가 앉은 좌석과 E가 앉은 좌석의 합은 8이다. 맞죠? C가 앉은 좌석과 F가 앉은 좌석의 합은 6이다.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이다. 이거 모르죠? 또 이제 2가 6일 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가 6이면은 A는 3이죠. B는 4입니다. 2와 옆에 앉으면 안 되는 D가 2고요. 숫자가 큰 F가 5, 작은 C가 1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AF는 바로 옆에 앉았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C가 하는 좌석과 F가 하는 좌석의 숫자 합은 6이다. 맞죠?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이다. 2가 5일 때와 6일 때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한 가지씩 나왔습니다. 두 가지 맞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성립되지 않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A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를 써보면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7보다 큰 숫자는 1개만 사용합니다. 또 4보다 작은 숫자는 2개만 사용합니다. 디귿은 4와 7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총 5개의 숫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5번과 6번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리을 짝수는 1개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6이 사용되는 거겠죠? 8, 9 중에는 9가 선택될 거고 0, 1, 2, 3 중에는 1과 3이 선택될 겁니다. 미음, 사용되는 5개 숫자는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선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숫자 2는 사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숫자 8은 사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가운데에 사용된 숫자는 5이다. 맞습니다. 비밀번호 양 끝에 사용된 숫자 합은 10이다. 1 플러스 9, 10 맞죠?
비밀번호 양끝과 정 가운데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합은 9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진실게임 문제입니다. A, B, C, D, E가 있고요.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은 거짓말,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참을 말합니다. A가 D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말했으므로 A랑 D는 반대 관계죠. 또 B가 E는 당첨됐다고 했으므로 B랑 E도 반대 관계입니다. 또 E는 C는 당첨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E랑 C는 동일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A랑 D 중에 한 명은 참을 말하고 B랑 E 중에 한 명을 참을 말합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당첨되지 않은 사람이죠. 즉, 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제를 보면은 다 2명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A, D 중에 한 명 참, B, E 중에 한 명 참이기 때문에 C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C가 거짓말이면은 A, B 중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C가 당첨됐으면 E도 당첨된 거고 B는 참을 말하는 거죠. 근데 C가 A, B 중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은 없다고 했으므로 이게 거짓말이니까 A, B 중 당첨된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A가 당첨이 된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D는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만을 고르면 B와 D를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F 6명은 텀블러를 지급받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 노, 파 2개씩 있네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A와 D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다르다. B와 E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다르다. B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다. D가 지급받은 텀블러는 파란색이 아니다. F가 지급받은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다. A는 노란색, E는 빨간색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랑 D는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D는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므로 빨간색입니다. 또한 B와 E는 색깔이 다른데 B는 노란색도 아니기 때문에 B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C와 F가 남았는데 C랑 F는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제 1번 B가 지급받은 텀블러는 파란색이다. 맞습니다. D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빨간색이다. 맞죠? A와 C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다르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C와 F가 지급받은 텀블러 색깔은 같다. 무조건 다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2가지. C, F가 서로 왔다 갔다 할 경우 2가지 맞죠? 32번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문제고요. 조건을 이 토너먼트 표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G와 경기하여 이겼지만 다음 경기에서 졌다. C가 한 번 이겼는데 한 번 졌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겠죠? F는 E에게 지지 않았다. F는 E에게 지지 않았대요. E는 D와 결승전을 치러 우승했다. E랑 D가 결승전에 왔습니다. H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다. H가 준결승까지 가야 되는데 왼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C랑 H 중에 한 명이 결승전에 가야 합니다. 근데 E랑 D가 갔기 때문에 H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는 C와 경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E가 여기 왼쪽에 위치한다면 C를 이기고 올라갔어야 하지만 경기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E는 H랑 경기에서 올라갔을 거고 D는 C와 경기에서 올라갔을 겁니다. F랑 E가 경기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여기에 F가 들어가지 않겠죠. 선제 볼까요? C는 D에게 졌다. 준결승전에서 졌죠. 맞습니다. H는 E에게 졌다. 맞습니다. D는 A에게 이겼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F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다. 아닙니다. 여기 중에 하나일 텐데 못 올라가고 바로 졌기 때문에 0승 1패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A의 상대 전적은 B의 상대 전적과 같다. 맞죠? 0승 1패로 같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5명이 있고요. 진실 게임을 합니다.
마우스를 가진 사람이 참, 키보드를 가진 사람이 거짓입니다. A가 D는 키보드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D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A와 D는 반대 관계입니다. B가 A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A랑 B는 동일 관계입니다. 또 D는 E가 키보드를 가지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D와 E는 반대 관계입니다. 또 E는 B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B와 E는 동일 관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C는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A와 B는 동일 관계입니다. 따라서 C는 거짓입니다. 거짓인 거는 C는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 2번을 보면은 C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제를 보겠습니다. B는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E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A와 E는 같은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 A와 B가 동일 관계고 B와 E가 동일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기를 가지게 됩니다. B와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 B와 E가 같은 종류고 E와 D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B와 D는 다른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34번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칙이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구해야 합니다. 딱 봤을 때 가로로 보면은 문양이 일치하는 게 없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세로로 보겠습니다. 세로로 보면 모양들이 다 있죠. 근데 이 모양들이 밑으로 갈수록 한 칸씩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해 보면은 한 칸씩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음표에 들어갈 문양은 이 그림에서 한 칸씩 내려간 그림이어야 합니다. 찾아보면은 이 십자가랑 역삼각형 모양이 두 번째에 와야겠죠? 아니고요. 얘 가능성 있고 아니고 얘 가능성 있습니다. 3번이랑 4번의 다른 점이 마지막 이 세모죠. 마지막 세모는 칠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규칙을 파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로인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이게 90도로 돌아간 건가 하고 보니까 90도로 돌아가려면 이 부채꼴 모양이 밑에 있고 두 칸씩 이동해야 되니까 까만색이 여기 칠해지고 여기 칠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색이었던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검은색이었던 부분이 흰색이 되어 있죠.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반전이고 두 번째 규칙이 이제 두 칸씩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도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 맞고요. 두 번째는 두 칸씩 이동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반전이 있었고 이 두 번째 열의 친구가 두 칸씩 이동을 하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36번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칙이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구해주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구조인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쳐지는 모양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겹치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은 색깔이 다른 게 만나면은 하얀색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색깔이 같은 것끼리 만나면은 까만색이 나옵니다. 그 규칙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행에서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같은 색이 만나서 이루어진 건지 보면 됩니다. 성립을 하죠. 그럼 마지막 행에 같은 것끼리 더해줬을 때 까만색이 나오는 구간을 찾아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 흰색 만났을 때 까만색이 돼야 되죠. 그러면 1번 맞고 4번 아니고 3번이 아닙니다. 1, 2, 5의 차이를 보면은 다음에 첫 번째 위치를 보면은 까만색, 흰색이 나와서 다른 게 만났으므로 흰색이 나와야 합니다. 해당되는 게 1번밖에 없죠. 따라서 37번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의 규칙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부터 구할게요. F에서 G 플러스 1, DC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GH 플러스 1, SR 마이너스 1 맞습니다. 그 뒤에 세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모를 통해서 GCHR이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HB, I, Q가 됩니다. 세모를 만났을 때 BHQI가 되려면 HBIQ를 1, 2, 3, 4라고 놓고 세모는 B 두 번째 게 먼저 왔고요. 그 다음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이 네 번째 거, 그 다음이 세 번째 거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를 구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를 구하려면 일단 MTJX를 세모를 태워서 거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TMXJ가 되죠? 동그라미는 S에서 T까지 플러스 1, KM 플러스 2, 보통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면 플러스 3 플러스 4가 나옵니다. UX 플러스 3, FJ 플러스 4 맞습니다. 이제 별표를 구하면 되죠? 우선 83QU가 M을 타고 거꾸로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74PV네요. 이제 V47P가 1, 2, 3, 4라고 생각하고 74PV가 됐는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별표는 3, 2, 4, 1이죠. 이렇게 네 가지 도형을 모두 구했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NG 숫자로 나타내면 11, 5, 14, 7입니다. 그럼 세모를 만나면 5, 11, 7, 14가 되고 동그라미를 만나면 6, 13, 10, 18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구하면 FM 여기까지만 구해도 3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번 이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U24D를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21, 24, 4 알파벳은 숫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를 붙여줬습니다. 동그라미를 거치면 22 4, 7, 8 입니다. 별을 거치면 7, 4, 8 22 죠 그럼 7, 4 여기까지만 구해도 바로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규칙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바꿔보면 5, 7, 19, 8입니다. 세모는 거꾸로 매기면 7, 5, 8, 19 죠 네모를 거꾸로 매기면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되고 6, 6, 7, 20 죠 그러면 6 는 F6 여기까지만 구해도 선지에서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Q5V 3, 17-5, 22-입니다. 별을 만나면 5, 17-22 3이 되고요. 네모를 만나면 6, 16-23-2가 됩니다. 여기 구하면 6P고요. 그 다음에 W2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배열 문제는 첫 번째 문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 중에 선지를 보면은 C와 D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죠. D는 이처럼 큐비즘이라고 나왔으므로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C는 큐비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따라서 C가 첫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 5번은 아닙니다. C를 읽어보면은 큐비즘은 무슨 미술 운동이래요. 근데 이 명칭은 이걸 할 때 작은 입방체가 주로 사용되는 걸 보고 큐브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대요. 그 뒤에 나올 말은 약간 작은 입방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A를 보면은 초기 큐비즘 작품에 대한 예시로는 예시가 나오죠. B는 이처럼 큐비즘은 3차원적 시각을 통해 사물의 구조를 이체원 평면에 입체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 작은 입방체가 주로 사용된다는 거를 보고 유래되었다고 한 뒤에 입방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시각을 통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게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C, B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어서 봐볼까요? 또 이런 특징이 있고 원근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초기 큐비즘은 세잔풍의 입체주의로 분류된대요.
이제 초기 큐비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므로 초기 큐비즘에 대한 얘기가 마저 나와야겠죠? 초기 큐비즘 작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A가 그 다음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예시로 이런 게 있다고 들었고, 이 시기 이후 큐비즘은 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풍부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D를 보면은 이처럼 큐비즘은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보였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보면은 A랑 C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A는 이처럼 IT 업계에서라는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A는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없습니다. C는 HBM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따라서 C가 첫 번째 문단이 됩니다. 그 뒤에 뭐 초성능 D램이래요. 근데 최근 IT 업계에서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때 A를 보면은 이처럼 IT 업계에서 개발하는 노력이 증가한 것은 바로 이어지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뒤에는 챗GPT와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HBM이 제시되었대요. 근데 D를 보면은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따라서 C 다음에 A 다음에 D 다음에 B가 문맥상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3번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부터 읽고 그 뒤에 본문을 보면서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포도당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뇌 기능을 유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 문제. 섭취량 부족하면 현기증 생길 수 있다. 설탕 증가하면 복부에 저장되는 빈도가 높아진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분이다. 포도당은 혈당이라고 불린다. 소화 과정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며 뇌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2번 맞죠?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특히 포도당이 부족하면 현기증. 4번도 맞습니다. 최대 사망.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생성된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혈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탕, 과다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변하게 돼서 복부에 저장된다. 5번도 맞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이 높아지므로 인슐린은 과다 분비된다. 인슐린은 적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동시에 과다 섭취는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죠. 44번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부터 읽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캐리어 현상, 전개를 커지게 한다. 열 캐리어 현상, 전개가 커짐의 발생. 모스펫, 미세화, 원가 절감, 저전력화. 모스펜, 소스 드레인, 전류 흐름. 모스펫은 트랜지스터로 스위치. LDD, 트랜지스터 크기가 커지면서 장애 현상에 대한 대책이다. 모스펫은 이걸로 트랜지스터를 의미한대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4번 맞겠죠? 모스펫과 같은 트랜지스터는 원가 절감, 저전력화, 성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미세화됐대요. 2번 맞죠? 근데 열 캐리어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대요. 열 캐리어 현상은 모스펫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나타나는데 우선 크기가 작아지면서 채널의 길이도 짧아지고 드레인 근처에 발생하는 전개가 커지게 된대요. 1번 맞죠? 이에 따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이 전개에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므로 이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스와 드레인 전류 흐름 조절 맞죠? 그럼 나머지는 5번밖에 없습니다. 열 캐리어 현상의 대책으로는 최대 전개를 감소시킬 수 있는 LDD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면서 발생하는 열 캐리어 현상 때문에 LDD 기술이 대책으로 나온 거죠.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45번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후공정 첫 작업은 마운팅 공정.
CMP는 평탄화하는 공정이다. 레이저 방식은 웨이퍼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등장한 방식이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다이싱 소 방식은 물리적인 다이싱 방식이며 레이저보다 속도가 느리다. 마운팅 공정에서 웨이퍼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원래 웨이퍼 두께가 작아지면서 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첫 작업은 패키징 공정의 다이싱으로 웨이퍼를 절단하여 날개 칩을 자르는 공정이래요. 다이싱은 마운팅과 소잉 공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첫 작업은 마운팅 공정 맞죠? 웨이퍼 뒷면을 CMP 공정으로 얇게 연삭한 후 UV 테이프를 부착해서 고정을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생략되면 두께가 두꺼워서 자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라서 칩으로 만들어도 뒷면의 전기 저항이 세진대요. CMP 공정은 평탄화하는 공정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2번도 맞습니다. 또 이어지는 소잉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잘라지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소 방식과 레이저 방식이 있대요. 소 방식은 얇은 원형 날의 형태를 띠고 있는 톱인데 물리적으로 절단한대요. 물리적인 절단 방식 맞죠? 반면 레이저 방식은 레이저를 이용했는데 두께가 더 얇아짐에 따라 물리적 다이싱의 어려움이 증가해서 등장하게 됐대요. 얇아짐에 따라죠. 따라서 옳지 않고 3번이 정답입니다. 또 레이저 방식은 절단 진행 속도 향상이 되니까 다이싱 소 방식은 느린 거죠. 맞습니다. 그럼 마운팅 공정에서 웨이퍼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아까 CMP 얘기 나오면서 얇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왔죠. 따라서 46번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 글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부터 읽겠습니다. 초음파는 손상이 적으므로 대안으로 적합. 레이저 용접에서는 고에너지는 레이저 빔이 닿는 물체 표면의 발생. 레이저 용접은 고에너지 사용. 레이저 용접은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레이저 용접과 초음파 모두 열 전도성 재료. 레이저 용접은 레이저 빔의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체를 용해하고 결합하는 정밀화된 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네요. 3번 맞죠? 레이저 용접의 원리를 보면은 우선 용접기 내부에 레이저 빔이 물체 표면에 집중되면 고에너지 밀도 열원이 생긴대요. 2번 맞죠? 그래서 용접 영역을 빠르게 가열하여 녹일 수 있대요. 이러한 이유로 레이저 용접은 얇은 재료를 빠른 속도로 용접할 수 있고 민감한 재료에 용접하기 유용하대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보기에는 레이저 용접은 열 전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금속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결함을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금속 용접이 대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1번 맞죠? 초음파 금속 용접은 재료의 온도 영향이 적어 금속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데요. 레이저 용접은 초음파 금속 용접에 비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레이저 용접이 더 크죠?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또 둘 다 열 전도성 재료 용접을 할 수 있죠. 5번은 옳습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읽고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방대한 데이터, SSD는 HDD보다 크기가 작아 소형 전자기기에 적합. HDD는 물리적인 부품, 낸드 플래시는 명령을 해석하고 처리. HDD에 비해 SSD는 전력 소모량이 낮으며 발열이 적다. 글을 읽겠습니다. SSD는 데이터 저장 장치래요. SSD가 등장하기 이전 HDD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물리적으로 모터를 돌려야 됐고요.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고 전력 소비량 증가하고 발열 문제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SSD는 낸드 플래시와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속도가 빠르고 저소음, 저전력 사용, 낮은 온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3번 맞죠? 또 5번도 맞습니다. 또한 HDD에 비해 훨씬 소형화되어 소형 전자기기에 활용할 수 있다. 2번도 맞습니다.
다만 SSD는 HDD에 비해 용량 대비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SSD 내부에는 컨트롤러와 낸드 플래시 등이 있는데 컨트롤러는 명령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4번에 낸드 플래시가 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컨트롤러는 창고 관리자로 역할을 한다고 하죠. 낸드 플래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번 맞습니다. 48번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글 먼저 읽고 반박하는 선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CAR-T 세포치료제는 암치료 방법에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치료 비용이 매우 높고요.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고가의 치료비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부담이 되므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죠. 이런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은 심각하며 방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로 혈액암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고형암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아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모든 암에 이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이 글에서는 CAR-T를 모든 암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글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모든 암에 적용을 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일단 1번 고형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신속히 도입해야 된다. 고형암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죠. 효과적이지 않죠. 2번 CAR-T 세포치료제에 관한 연구는 암치료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여기도 인정을 하고 있죠. 반박은 아닙니다. CAR-T 세포치료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글의 내용이죠? 아닙니다. 높은 비용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글에 대한 내용이죠. 5번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5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선지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가공식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강세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식비 부담을 가중한다. 저소득층이 초가공식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가공식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건강세가 부과되어 초가공식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만으로는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일반 소비자는 비용식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므로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구매하던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건강성을 부과하기에 앞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려는 교육, 개선 등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옳은 것은 건강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거겠죠. 소비자들이 초가공식품에서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려면 식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서 요구하는 게 건강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겠죠. 자, 1번 보면은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은 반박으로 옳지 않습니다. 2번 건강세를 부과하려면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는 글의 내용이죠. 3번 건강세를 부과해서 가격 인상하는 게 식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합니다. 4번 건강세를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거는 반박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5번 초가공식품에 대한 건강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50번 정답은 3번입니다.